청중분들 모시고 또 귀한 강사를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심상민 박사의 이력은 저희가 공유하는데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저희 휴스턴 협의회가 왜 심상민 박사님을 이번에 모시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상민 박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인간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그 산불로 인한 인간 안보의 위협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인간 안보의 핵심적인 어젠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후나 환경이 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막을까인데, 우리가 보통 기후 환경 얘기하면 파리 협약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파리 협약의 원조는 교토 의정서입니다. 1997년에 채택돼 가지고 2005년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심상민 박사는 이미 한 30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교토 의정서를 주제로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환경과 기후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물론 박사학위도 같은 주제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쳤고, 그리고 또 미국 환경법 연구소 ELI에서 근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간 안보를 새로운 통일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에 직접 자문을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고요. 두 번째는요,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요, 아주 균형 잡힌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과 학부 석사 통틀어서 꾸준히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셨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분야의 환경과 기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지난 30년간 연구하셨고, 지금은 국립외교원 책임 교수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경제와 법과 환경과 외교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간 안보를 다뤄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믿어져 가지고 이번에 신상민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그 훌륭한 강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 중에 가장 규모가 있는 게 제주 포럼입니다. 그 제주 포럼에서도 아주 멋진 강연으로 청중들의 많은 반응을 이끌어진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셨는데 아주 기꺼이 저희 휴스턴 협의회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동감해 주시고 강연을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심상민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심상민 교수입니다. 임성배 교수께서 너무 칭찬으로 저를 소개해 주셔서 일단 좀 디스클레이머를 좀 걸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제 석사학위 논문은 2002년에 썼기 때문에 아직 30년 전에 쓴 것이 아니고 18년 전에 쓴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간 안보에 관한 연설에서 이제 제가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3주년 특별 연설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인간 안보를 어떻게 이제 정책 아이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간 안보라는 그 주제는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형국입니다만, 한때는 정부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성공적인 보건 방역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 안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국정 과제와 또 연결시킬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가 잠깐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과찬을 너무 해주셔서 시작하면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을 살짝 낮춰놓고 시작하는 것이 저한테도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포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제주 평화연구원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제주 포럼은 올해 11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열리고 제가 일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하여튼 제주 포럼에서 역시 인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일부 세션에 참여해서 중요성을 주장할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초 여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시고요. 손을 드셨길래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슬라이드를 오늘 준비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슬라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지난번 제주평화연구원과 했던 그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급하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네요. 다른 분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우리 정부에서 좀 주목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성공적인 보건방역 성과를 내었고 여기서부터 다른 국가들로부터 국제협력에 관한 요청을 받게 되면서 이것이 국제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외교 성과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정체되어 있는 남북 교류 협력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 인간안보의 내용은 이 아까 엘그린 상원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논의가 촉발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994년에 유엔 개발계획에서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라는 데서 바로 인간안보를 이제 상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인간안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가지 영역의 인간안보를 상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1994년 유엔 개발계획의 인간 개발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간단하게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코로나19가 우리를 습격한 이후에 어떠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한 변화된 삶 속에서 인간안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합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창안했던 인간우선 안보 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구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안보적인 접근에서 새롭게 구상된 이 인간우선 안보 구상이 어떤 적용 영역에서 활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간중간에 좀 그때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좀 일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안보라는 것은 일단 중심이 보호받을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안보 논의의 대상이자 안전을 보장받을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안보라는 것을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가안보 그리고 군사안보를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그러한 군사안보, 국가안보의 개념이 있었는데 인간안보는 90년대 이후에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여러 가지 인종 갈등 그리고 내전, 종교 갈등이 증가하고 그리고 테러나 환경오염 같은 이런 초국경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이런 것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들이 논의가 결국 유엔을 통해서 이제 집행성되면서 이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산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표로 먼저 제가 정리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비교해 본다면 주요 행위자는 국가안보의 경우에 이제 국가가 될 것이지만 인간안보는 인간 개개인이 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경우에 주요 관심사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이지만 인간안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와 지위, 건강, 그리고 개인의 안전 및 자유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안보의 주요 위험 요인은 역시 경제적, 군사적 또는 외교적 형태의 어떤 강압이 될 것인데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이제 질병, 빈곤, 범죄 또는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엘그린 상원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간안보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안보에 의해서 질병이나 빈곤이나 범죄 이런 것들이 창궐하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공동체가 약화되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자체에 대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층적인 기층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좀 너무 뭐랄까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간 안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90년대 유엔에서 나온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은 그 근본은 한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기반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네 가지의 자유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로부터이겠죠. 그래서 이 신념의 자유라고 이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네 가지의 자유가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인간 안보에 싹이 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들이 서서히 발전해서 94년에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채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기반은 사실 뭐 국가안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인간안보는 유엔 인권선언 및 R2P라고 하는데 R2P 국가의 보호 책임은 요즘은 별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그 이쪽 인종 청소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대규모로 자행되었을 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호할 생각이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후에는 이것이 국가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 보호책 국가의 보호책 Responsibility to Protect에 관한 내용은 요즘 잘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간 안보의 이런 개념적인 유용성은 지금까지 제가 설파해드린 대로 그 인간 개개인의 보호가 국가 안보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국가 안보를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유용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3세계 국가들, 개도국들이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인간 안보를 그냥 그대로 개개인을 다 보호해주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는 차원에서만 봤다면 좋았을 텐데 서구 강대국들은 이러한 인간 안보를 자국의 가치를 강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개도국들의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원조를 할 때 원조에 그냥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주는 것이 사실은 개도국들한테는 좋은 점인데 항상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정권에 넘어가지 않게끔 낭비되지 않게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라 내지는 어떤 그 보장 조치를 마련해라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서구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제3세계 국가들이 가지게 된 요인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안보 의지를 선점하던 소수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의 옆나라인 일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캐나다였는데 일본은 광의의 인간안보를 추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개발이라든지 뭐 식량, 환경 보건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인간안보 개념을 활용했는데 결국은 일본도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떨어져 나가면서 크게 인간안보를 주장하는 데서 결국 몇 걸음 물러서게 됐고요. 캐나다는 오히려 작은 것들에 집착을 했습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좀 초점을 둔 나머지 그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라든지 뭐 핵무기 실험 금지라든지 이런 쪽을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나서는 또 목적을 달성했다는 그 차원에서 또 한 걸음 물러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좀 쥐고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국가는 영향이 모자라서 떨어져 나가고 다른 한 국가는 뭐 작은 걸 이루었다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인간 안보의 논의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확대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그 답답한 상황,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는데 이것이 전통안보 중심의 안보 논의 토대를 오히려 변화시키는 하나의 촉매제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등장하고 나면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그 당연시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빨리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까, 이런 효율지상주의에 침착해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웃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중요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생태,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저에게 가져다 준 하나의 인식의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몇 개 가졌는지를 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마련해져 있는지, 병상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아누웠을 때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 개개인이 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를 코로나19가 마련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결국은 협력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국제사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7개월, 8개월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들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마치 확진자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까 봐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나라보다 먼저 마스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스크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국가들 간에 서로 협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호 비방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뭐 중국은 미국을 비방하고 미국은 중국을 비방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협력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도 또 목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병이나 환경이나 재해 등 이런 국경을 넘는 위기가 결국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기 때문에 인간 안보가 더더욱 중요해졌고 이러한 부분에 국가와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게 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너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인간안보적인 접근, 각 인간의 각각의 개개인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신념과 의지가 다른 국가의 신념과 의지와 연결될 때 보다 효과적인 그런 방역이라든지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제사회 협력을 견인하는 담론으로 인간 안보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유용성이 입증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우리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보건 방역에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이런 일관된 원칙하에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우리의 그런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견국이지만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를 견인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청와대,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적인 어젠다로서 우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 기제로서 인간 안보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대통령님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일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한 부분인데 우리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국정 철학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의 개개인의 삶과 생명의 보호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저는 이제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이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고 청와대에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은 일단 기존의 인간 안보 개념에 의존하면서도 시대적인 요청을 방영하면서 또 우리 정부의 철학적 기준인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포용국가와 일단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안보의 의미로서 인간 안보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얘기해야 될 것은 국제적인 협력을 일단은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방해하는 그러한 인간 안보의 요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안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를 좀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건이나 방역이나 재난이나 이런 쪽에 일단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요소들은 차후에 어느 정도 사태가 안정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말씀드릴 남북 교류 협력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일단 인간 안보에 우선적으로 인간 안보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교적 어젠다로서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견인 기제로서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을 논의할 때는 필요한 것들은 일단 그러다 쓰는 것이 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것, 인간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요소로 놓고 그리고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면적인 대응을 한다는 약간 포괄적이라는 그런 개념도 역시 같이 놓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먼저 고려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상황 적합적이라는 개념도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의 주요 내용으로 놓고요. 그리고 일단 인간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예방지향적인 접근 방법도 인간 안보의 하는 요소인데 이것도 인간 우선 안보 구상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코로나19 대응 원칙과 또한 결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보건 방역할 때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저희가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우선 안보 구상 실현 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람 개개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식,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사람 개개인이 안보 논의의 대상이자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내용도 역시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비차별적이고 동등하게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민주성의 원칙도 인간 우선 안보 구성의 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인간 우선 안보 구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된 다자주의의 호소를 기조로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선도하고 역설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초기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질병 그리고 환경, 재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는 것이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각종 실행 계획을 구체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을 이제 붙이는 것을 또한 뭐랄까요
하나의 액션 플랜을 짜는 것을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제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 여타 국정 과제, 예를 들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결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각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그리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경제 협력, 그리고 기타 협력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꼭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각 국가들은 정치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각 국가들은 이미 일본과 긴밀한 연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홍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건 방역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재감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건과 방역 분야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고, 그로부터 다른 외적인 기타 영역으로 우리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논의의 핵심적인 주제일 텐데요. 인간으로서 안보 구상을 평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남북 협력에 새로운 영역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또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3주년 취임 특별연설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해서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이런 남북 협력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대통령 3주년 특별 연설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외교적 보건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적인 어젠다를 만든과 동시에 이것을 당시 정체되고 있던 북미 협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침체기를 겪고 있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인간 안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북극이 호응이 올 경우에 보건 방역에 대한 협력, 그리고 기타 질병, 재난,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이로부터 논의를 확산시켜서 비핵화에 대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 당시 우리 정부의 구상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약간 기대와 기대와는 그렇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북한은 보건 방역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와 교류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쉬움을 좀 남겼었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는 5월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간 안보가 남북 교류를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고, 그 당시 정부 계셨던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난, 질병,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국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남북 간 환경, 산립, 방역, 보건, 의료 협력이 이미 2018년에 두 정상이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난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가 됐었습니다. 이것 외에 이제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라는 그런 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제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에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만 세우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가 여기에서 관여하고 후원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의 그런 틀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북한도 역시 기후변화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난의 대응이 심각한 과제로 이제 대두가 되었었죠. 긴 장마 그리고 태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그 재난 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어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지 하면서 북한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아까 임성배 교수께서 제가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양쪽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북한 내에서 겪고 있는 그 인권적인 어려움은 과연 우리가 도외시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여기 뭐 좀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북한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 인권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 안보라든지 다른 이유로 국민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동등한 인권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 안보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간 안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자국 정부가 각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탄압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권적인 보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인권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보는 결국은 이념적인 도구로 변질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수가 일부 계층에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인간 안보, 우선 안보 구상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뭐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저는 이제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는 것도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포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존엄 있는 삶을 영위할 자유도 역시 인간 안보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굳이 인간 안보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을 때 그 다음에 북한 정부, 북한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인권의 증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단계별 접근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도 성취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든다는 그런 약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몽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렴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 안보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K-방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보건 방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주임과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의 기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계획대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개선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제가 제안드린 게 있는데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일단 기존의 인간안보 프레임에서 조금 탈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안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라는 개념, 그것이 이제 보통명사로서 인간안보가 있는 것이고, 인간안보에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인간안보 A, 인간안보 B, 인간안보 C 등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보편 타당한 인간안보 개념이 아닌 상황 적합적인 그런 인간안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남북 관계에 적합한 인간안보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안보의 궁극적인 그 달성 주체는 국가라기보다는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개인이 먼저 논의를 촉발시키고 국가는 거기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인이 받아서 이러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바텀업 방식을 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또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의 모델이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인간안보 ABC 프레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모델은 그냥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이니까 다른 베리에이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질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 협력과 그리고 연대를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한국형 인간안보 모델인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또 그 자국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국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다양한 모델끼리의 또 공존과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모델을 창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국가 대 국가만의 협력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민간단체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재단과 또 논의를 해서 공존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이 개념을 창안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계에 제안함으로써 각국의 사정에 맞는 그러한 인간안보 실천 계획 창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인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인간안보는 어쨌든 학문적인 분야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천적인 캠페인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에서도 이런 캠페인의 의미로서의 인간 우선 안보 구상이 우리나라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별로 협상에 관심도 없고, 비핵화는 어떻게 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요원하지만, 상황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이런 인간안보 개념을 남북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린 점도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께 우리 정부가 인간안보 개념을 왜 말씀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안보 개념이 남북교류 협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토의 시간에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